안녕하세요. 요즘 핀테크 분야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즈인데요.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73%나 올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은행 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소파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파이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파이. 정말 흥미로운 회사죠. 이게 단순히 기존 은행 일을 온라인으로 옮긴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기술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 자체를 좀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회사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 핀테크 산업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던지는 의미가 뭔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소파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 제융자 서비스로 시작했다던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작은 그랬어요. 2011년에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다시 짜주는 거, 그걸로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넓혔습니다. 지금은 뭐 예금, 저축계좌는 그냥 기본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개인 신용대출, 신용카드도 만들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보험상품 중개, 심지어 재무관리 도구까지 제공해요. 진짜 말 그대로 금융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와, 정말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앱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그 젊은 세대들,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하려는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지점 갈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다 되니까 역시 편리함이 제일 큰 매력 포인트겠죠? 네, 편리함 물론 중요하죠. 근데 소파이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요. 바로 디지털 우선 그리고 수직 통합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비싼 돈 내고 오프라인 지점 운영하거나 오래되고 복잡한 그런 IT 시스템 쓰는 게 아니고요. 자체 기술 플랫폼 위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수직 통합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냥 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수직 통합이라는 건 그 사용자가 보는 앱 화면부터 시작해서요. 대출 심사하는 알고리즘,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자금 조달, 실제 대출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 서비스에 필요한 거의 모든 과정을 소파이가 직접 다 관리하고 최적화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은행들은 대출 상품 만들 때 외부 신용평가 회사 정보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대출 채권을 다른 데 팔기도 하고요. 근데 소파이는 자체 데이터를 써서 신용 유형을 평가하고 또 은행 라이센스를 딴 뒤로는 예금을 직접 받아서 자금을 만들고 대출 서비스 전체를 직접 다 관리하는 거죠. 이런 구조니까 중간 마진이 줄고 운영 효율은 엄청 좋아져서요. 결국 고객한테는 더 낮은 수수료나 더 높은 예금이자 그리고 훨씬 빠른 대출 승인 같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술로 비용 구조 자체를 확 바꿔서 그 이익을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이야, 단순히 앱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파이를 그냥 은행 앱으로만 보면 안 되고 기술 기업의 DNA를 가진 금융 서비스 회사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시각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들은 스스로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금융 상품 파는 걸 넘어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생활 전체를 함께 하면서 재정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앱 안에서 금융교육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커리어 코칭 같은 비금융 서비스랑 연결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오, 사용자와의 관계를 그냥 거래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네요. 이런 방식이 소파이의 성장하고도 아주 밀접할 것 같은데 그 플라이휠 효과라는 걸로 성장 전략을 설명한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소파이의 성장 이야기할 때 플라이휠 모델이 꼭 나와요.
아마존 성장 전략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무거운 바퀴, 플라이휠을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점점 힘을 덜 들여도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요소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성장을 확 가속시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소파이의 플라이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소파이의 플라이휠은 크게 보면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경쟁력 있는 핵심 상품. 예를 들어 이자 많이 주는 예금저축 계좌나 아니면 간편한 개인 대출 같은 걸로 신규 사용자를 확 끌어모으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플랫폼 안으로 들어온 사용자한테 소파이 투자, 소파이 신용카드, 소파이 보험 같은 다른 금융상품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쓰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차 판매예요. 셋째는 이렇게 여러 상품을 쓰는 고객은 당연히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소파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게 다시 첫 단계, 그러니까 신규 사용자 유치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플라이휠이 계속 뱅뱅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 교차 판매 효과요.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뭐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은 참 좋은데 진짜 사용자들이 여러 상품을 쓰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소파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온 실적 발표를 보면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소파이 회원 수가 한 1,1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회원들이 이용하는 총 상품 수가 1,710만 개나 돼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회원 한 명이 평균 1.46개의 상품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계좌 하나만 덜렁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진짜 활발하게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1.46개면 와, 엄청난데요? 단순히 사용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여러 상품을 쓰게 되면 고객은 소파이 생태계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상품 하나만 쓰는 고객보다 다른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확률, 즉 고객 이탈률이 확 낮아져요. 동시에 고객 한 명한테서 평생 얻을 수 있는 총 수익, 고객 생애 가치, LTV는 크게 늘어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얻는 비용 CAC보다 LTV가 훨씬 높아지니까 수익성 개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소파이 생태계에 발을 딱 들이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뭐랄까 일종의 락인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단순히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 이상으로 소파이는 그렇게 확보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계속해서 혁신을 시도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규제 환경이 좀 바뀌면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설계한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죠. 예를 들어 소파이 위클리 배당 ETF 같은 그런 상품 라인업도 내놨어요. 이건 기존 은행 서비스에 만족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채워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더하면서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도 만들고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은 다시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새로운 상품 출시에 재투자됩니다. 이게 바로 플라이휠이 계속해서 더 빠르게 돌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고객 충성도는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치열한 핀테크 시장에서 소파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맞아요. 소파이가 지금 헤엄치고 있는 바다는 뭐랄까 상어가 정말 많은 곳이죠. 주식 거래 앱으로 시작해서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로빈후드, 모바일 뱅킹의 강자 차임, 결제 솔루션에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블럭, 예전 스퀘어죠. 이랑 페이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거물 코인베이스까지. 전부 다 디지털 금융이란 투자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시간과 돈을 차지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각자 다 강점도 있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도 가지고 있고요. 경쟁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소파이는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올인원 접근 방식하고 강력한 회원 기반이에요. 경쟁사들 중에는 주식 거래나 송금, 아니면 단순 뱅킹 기능 같이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것이 많거든요.
반면에 소파이는 대출부터 투자, 예금, 카드, 보험까지 아주 넓은 범위의 금융 니즈를 플랫폼 하나에서 다 해결해주겠다는 비전을 딱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플라이휠 전략으로 확보한 여러 상품을 같이 쓰는 충성도 높은 회원 기반은 소파이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이런 다각화된 생태계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경쟁 속에서도 나름의 강점은 확실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시장은 소파이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거품은 아닐까요? 가치 평가는 한산 이게 논쟁거리죠. 현재 소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대략 54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적인 큰 은행들은 PE 비율이 보통 10배에서 15배 정도거든요. 반면에 막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은 30배, 50배, 심지어 100배 넘는 경우도 흔하고요. 54배면 와, 전통은행보다는 확실히 기술 기업에 훨씬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만큼 시장이 소피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군요. 뭐가 이런 높은 기대감을 만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연준,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일 거예요. 소피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대출이잖아요. 특히 학자금 대출 제융자, 주택담보대출, 개인 신용대출 같은 거요.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대출 받기를 좀 꺼리거나 아니면 빚부터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소파이처럼 젊은 고객이 많고 디지털로 빠르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소피의 핵심 사업인 대출 부분이 다시 한번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근데 금리라는 게 사실 외부 변수인데 너무 좀 낙관적인 기대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금리 예측은 항상 불확실한 거고요. 소파이 성장에는 금리 말고도 경기 상황,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규제가 바뀌는 거 등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미래 성장을 크게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과연 소파이를 고성장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봐야 할까? 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마 정답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소파이는 명백히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전통금융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혁신하려는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뭐랄까,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하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체성을 어떻게 잘 만들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소파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자금 대출회사에서 시작해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커가는 과정, 또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묶어두는 그 플라이휠 성장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고 또 시장의 높은 기대치는 뭔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네, 그렇죠. 변화가 정말 빠른 핀테크 환경 속에서 소파이가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성공 요인이든 실패 요인이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많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핀테크 산업의 미래나 새로운 투자 기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소파이의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금융혁신의 한 단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은행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셨다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점점 더 많은 금융활동을 관리하게 될 그런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파이는 스스로를 그냥 금융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건 금융이 단순히 돈 관리하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사람의 다른 영역들하고 더 깊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통합 디지털 금융 모델은 뭐 주거나 소비, 건강관리, 교육 아니면 여가 활동 같은 우리 삶의 또 어떤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낼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가능성과 파급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